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 여당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대과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사의 중심 정치와이드 예고해 드린 것처럼요. 지금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정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런가요? 예, 오늘이 마지막. 내일이 이제 전당대회니까. 예, 내일 일단 최고위원들이 다 선출이 되니까. 그렇죠. 예. 사실상 뭐 예.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궁금한 것부터 바로 좀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취임이 지난해 9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임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 인생 20년 가운데 가장 힘든 6개월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걸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 6개월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고 이유는 뭘까요? 그 힘든 6개월 중에서도 정말 이때는 너무나 내가 마음도 힘들었다. 힘든 순간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가처분 국면에서 예. 이게 뭐 인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상황이 황당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혼란이 있었고 역시 어려운 국면은 전 이태원 참사를 겪을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알아가지고 예. 제가 지역에 있었는데 예. 뭐 민주당보다는 앞서서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제가 이른 아침에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건 뭐 본능적으로 이건 뭐 큰 사고다라는 걸 알고 예. 우리 당직자들 또 비대위원들 모아가지고 대책 협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 또 유가족들도 만나고 현장도 방문하고 했지만 그 깊은 마음의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기가 어려운 사안이어서 예. 여러 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 그럼 반대로요. 뭐 아까 이태원 참사 그때 당시가 정말 힘들었다. 사실상 네. 당을 이끄는 당대표적 위치에서 끌고 간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반대로요. 가장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인데요. 오늘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오늘 MBN 출연이 아니고 오늘 그 당원들의 예. 전당대회 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그렇습니다. 기록했습니다. 55%에 육박한 지금 아마 끝났을 텐데 예. 당심이 폭발하고 있는 걸 전 느꼈는데요. 당심 폭발의 의미가 뭔지를 예. 차근차근 좀 곱씹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혹시 이 예상 이 정도 숫자를 예상하셨어요? 이렇게 당심이 폭발하리라고는 오. 감히 예상하지 못했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 비대위에서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 우리 당원들이 이 당의 주인임을 일깨워주자.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좀 높게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100% 당원 투표로 당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결선 투표도 도입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분열하면 안 되고 결속하고 단결하고 어쨌든 화합해서 전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했는데 반응들이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당원들이 전례 없는 관심과 예. 그 애정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것이 높은 당원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우 흡족하고 예. 매우 다행스럽고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위원장님의 어떤 프로필에 항상 그 숫자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의 뭐 진작건데요. 제가 100% 당원 투표로 당원 개정한다고 할 때 사실 비난도 많이 예. 받았습니다. 기존의 7대 3을 뭐 8대 2나 9대 1로 바꾸냐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건 좀 명분이 없었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우라는 각오라면 이건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
대선 후보를 뽑는다는 거는 저는 50대 50이 맞다고 봐요. 근데 당의 최고 관리 책임자를 뽑는 선거는 그거는 100% 당원 투표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논의가 있었고 만장일치로 비대위에서 그런 방향을 결정한 것이 아주 주요했다. 그것이 오늘의 폭발적인 당심 폭발로 이어졌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위원장님 얼굴에서 만족감이 강하게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시간을 좀 돌려서 지난해 비대위원장 취임 즈음, 그 전쯤으로 시간을 돌려보면요. 네. 당시에 정진석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물망에도 사실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아예 당대표가 돼서 총선을 좀 이끌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그 당대표로 저울질도 됐었고 예. 뭐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에서 나오게 했었고 저는 그 당시에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국회 부의장을 마치면 당대표에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없지 않았죠. 없지 않았는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래서 고사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을 더 이상 고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 동시에 저는 야 당대표 출마하기 글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심판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은 예. 좀 적절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여러모로 당대표에 직접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 당시에 아무래도 고민을 좀 하셨겠네요. 이 문제 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정부의 발표 내용, 강제징용 배상 문제, 정부의 어떤 결단이 있었던 거죠. 자, 지금 내용을 보면요. 해외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 대표적인 일본통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일단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란과 그 공방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두고요. 국내에선 사실은 우리만 좀 양보를 많이 하고 일본 쪽에선 사실상 내놓은 게 없다. 구체적인 새로운 사과도 아니다.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어저께 보십니까? 박진 장관이 이제 그 우리 해법을 예. 설명하면서 이 물잔에 그 물이 반만 찬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살아 계시고 또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사회의 기저에 일본에 대한 특별한 그 어떤 그 감정이 여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누구도 다루려고 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 강제징용 문제는 사실은 그 65년도 청구권협정 국제협정과 예. 국내 대법원의 판결과의 충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절충점을 찾아갖고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깔려 방치해뒀던 겁니다. 예. 방치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역대 최악의 상태로 갔고 그렇습니다. 완전 냉각기 경색 국면으로 예. 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를 지속시키는 것이 마땅한가? 서로 또 수출 규제를 하고 이 세계 정세는 매우 엄중하게 변화하고 있고 예. 특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소위 협력의 파트너여야 할 한일 간에 이러한 거리가 있고 예. 또 최근에 점증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점에 한일 관계를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이 우리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느냐라는 자문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전 정권은 내깔려 둔 거예요. 죽창가에 토착 외구만 소리 높였을 예. 뿐 국수주의적인 반일 감정만 앞세워서 진영 결속만 도모했을 뿐 예. 정파적인 이해만 도모했을 뿐 예. 국가나 국민이나 국익이나 미래나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이번에 어저께 그 박진 장관 발표 후에 예. 신문 중에서 이 제목을 제일 잘 뽑은 게 매일경제 같아요. 아, 매일경제 그렇습니까? 제목이 저 기억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국익, 미래, 예. 경제, 안보. 예. 이게 키워드예요. 누군가 이 폭탄 같아서 폭탄 돌리기 해서 만지기 싫어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자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폭탄 처리반을 자임한 거예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대승적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예. 한일 관계의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이정표가 지금 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상태에서 오늘만 해도요. 야당인 민주당은 시국 선언이란 이름을 내세워서 국회에서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아무래도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뭐 누구나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데 보죠. 예. 지금 여론의 반응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실까요? 부담을 처음부터 느꼈고요. 예. 그래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 부담이 왜 없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일본 문제는 매우 뜨거운 감자고 민감한 예. 이슈입니다. 뭐 늘 그랬습니다. 일본 그래서 문제. 아주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핸들링 하다가는 정치적으로 손해 본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달려든 것이죠. 예. 그것은 오직 국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예. 경제 안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인데 이걸 조금 반추해 보면 예. 좀 우리가 더 이상 답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된 거 생각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때 왜 구속된 줄 아십니까? 사실 이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예. 행정부와 사법부 간에 소위 그 사법 거래라고 그러죠? 사법 거래가 예. 사법 거래가 아니고 사법 예. 자제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 사법 자제가 사법 농단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법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건 매우 아쉽고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65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청구권 협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예. 18년에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고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 판단을 새로 한 것이죠. 예. 이게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예. 이거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옳은 판단이었고 예. 민주당이 지금 이 제3자 대의변제 방식에 대해서 문제라는데 예. 이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을 맡고 계신 예.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사실 제일 처음 발제한 아이디어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의 아이들 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98년도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의 수상과 함께 예. 그 선언을 해갖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 전범 교과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오부치 수상과 함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인데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나오고 예. 이 한 획을 그은 겁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하기 전에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자라고 예. 해서 역대 정부 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한일 관계가 좋았어요. 예. 제가 작년 4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사로 일본을 갔을 때 대통령은 저한테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때의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한일 관계 외교의 목표다. 예. 그래서 제가 일본 조야의 주요한 인사들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했고 김포 하네다 공항부터 풀자. 예. 비자 면제부터 복원하자. 예. 코로나 규제부터 면제해달라. 이런 쉬운 문제부터 풀자라고 얘기를 해서 한일 관계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예.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해서 현실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일본 컴프레스에서 좀 일본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 우리가요 지금의 예. 한국이 3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 이 IT 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본을 훨씬 능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미 입증을 했죠. 우리가 앞서는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비교 우위에 있는 걸 예. 알고 있고 해방 후 80년입니다. 그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국수주의적인 시대 착오적인 예. 세계관으로는 나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현실에 입각한 우리가 국익 차원의 예.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지혜를 좀 모았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후에 혹시 일본 쪽 반응을 지금 직접 들으신 게 있을까요? 일본의 반응 중에서 예. 눈물 나는 반응은 교민들입니다. 교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환영 논평을 내고 있어요. 왜?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에요. 일본 교민들입니다. 아, 교민들이 만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교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고통스러웠거든요. 분위기를 주셨다는 건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당내 문제로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당내 문제로 좀 압축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전당대회 막판에 나온 이 논란이거든요. 이른바 대통령실 직원의 김기현 후보 홍보 부탁 녹취까지 나온 이렇게 공개된 상황까지 갔는데 안철수 후보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까지 뭐 이런 입장까지 내고 있어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도 신문지상에서만 봐가지고 예.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 단톡방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톡방이라는 게 이게 저도 모든 게 가입됐다가 예. 빠져나오기도 힘듭니다. 예. 결례가 될 것 같아도 조심스럽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부적절한 어떤 문자가 오고 가고 그랬던 것 같다는 것인데 예.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예. 이게 그 작은 사안이 마치 대통령실에서 대거 조직적으로 무슨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처럼 예. 이게 침소봉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사안의 경중을 좀 분명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진상 사실관계가 어디에 이르렀는지 좀 파악을 해봐야 정확한 돼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당대회 대단한 흥행, 아까도 말씀하신 대단한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도 그만큼 굉장히 예.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거는 전당대회 이후에 그 후보들 간 그리고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간의 어떤 화합 이게 좀 과제로 날 텐데 네, 특히 네. 오늘 안철수 후보가 앞서 만들었던 이 대통령실 직원 이 단톡방 녹취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전당대회 결과 승복 판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 꺼냈거든요.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내용 혹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전당대회 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는 것 예.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저는 후유증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요. 예. 어쨌든 이 폭발적인 당심이 예. 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견인해 달라는 것.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힘차게 발진시킬 수 있는 예. 뒷받침이 되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해안을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꼭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신에 대해 좀 요구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표님 혹시 뭐 당직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그 3자 변제안 예전에 문희상 전 의장 아니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당내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더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대표님 여기 우리도 짐실복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 지방 정부들 수준에서도 이렇게 난방비 지원이나 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중앙 정부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내라! 이번에 소상공인하면은 힘내라! 소상공인! 자,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요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내용 화면으로 좀 소개해 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요 밑에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에 입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보면은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가입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로 표명되는 그런 지지층들이 당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기 좀 담겨 있고요.
여기 뭐 입당 원서 이렇게 돼 있죠. 이재명 팬클럽 중심 가입 홍보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27일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그 권리당원 지금 당원 입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살펴보니까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 3월 5일 그 08시 기준으로 6일간 권리당원의 입당이 늘고 있는데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매일 평균 3,895명이 입당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가 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당원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그 청원에 들어가시면요. 처음에 나오는 게 동의 숫자를 가장 많이 받은 청원부터 보여주게 돼 있거든요. 선택을 하시면은. 그런데요. 상당수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거나 이재명 대표와 대척에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매일 4,000명, 지금 방금 들으셨죠? 정확하게는 3,895명, 매일 4,000명 가까이 되는 새로운 당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원들의 상당수의 숫자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보인다는 거죠. 자, 오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는데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 무슨 현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정당 아닙니까? 예. 근데 정당에 말하자면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하루에 4,000명씩 가입을 하고 있다. 예. 좋은 일이죠. 오. 뭐 당원이 느는데 나쁜 일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당시 이제 2015년 말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예. 난처한 처지에 몰렸을 때 소위 말하는 온라인 당원들이 그렇습니다. 대거 입당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죠.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입당을 예. 했었는데 근데 제가 2015년 말입니다. 그게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대거 입당을 했었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은 이제 온라인 당원이라고 이제 불렀었는데 그 다음 해 2016년 4월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을 치르는데 큰 힘이 됐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루에 4,0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예. 입당을 하는 것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겠죠. 일단은 불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입당도 하고 실제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이것이 열성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이다. 그런 측면으로만 봐가지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지지자들 지금 뭐 매일 4,000이니까요. 뭐 일주일만 되면 수만이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당원이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추산이 되는, 계산이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급증세에 보일 거거든요. 전재수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도 설명이 돼 있고 많은 언론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상당수 숫자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새로 들어왔다고. 그렇다면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할 가능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결국에는 향후에 대선까지 밀기 위해서 이런 당원들이 늘어나는 거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보자면 뭐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입당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했던 경쟁자를 수사권, 기소권, 즉 국가 형사권을 총동원해가지고 말하자면 나올 때까지 좀 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검찰 공화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어떤 이 지금 입당하고 있는 이분들의 생각이 뭐 민주당의 어떤 특정 계파를 지킨다거나 또는 이제 어떤 뭐 특정 계파의 지지세를 뭐 공고히 하는 뭐 이런 쪽으로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좀 우군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열성 지지자들의 결집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뭐 강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뭐 개딸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일맥상통한 표현들을 갖고 있거든요. 자, 이런 이 지지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몇 가지 좀 묶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SNS에 글 올려서 말리긴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한다고 보세요? 그것도 말은 바로 말려야지. 그 뭐 한참 지나서 저렇게까지 진행된 다음에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이 미치잖아요. 그게 한 일주일가량 그런 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좀 저렇게 하는 거를 좀 즐기다가 야, 이거 좀 너무 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말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대요. 어이구, 분위기를 위험하게 그 다음 보시는 날부터 건데. 당사 앞에선가 뭘 무슨 깨고 뭐 어쩌고 보니 저도 그쪽으로 뭐 다니는데 예. 뭐 그렇게 집회를 하고 할 때 그때 말렸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만하라라고 지지자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그 다 욕 먹고 난 다음에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이제 한 것도 물론 뒤늦게나마 그것도 한 건 다행이지만 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당원이나 의원들도 있겠죠. 요새 수박이라고 문자 보낸 사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한테 찝 뭐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똑같지 뭐. 그거 얼마나 믿겠어요? 이재명 당 대표는 이번 일이 당의 혼란과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표님 주말에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일정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으실까요?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렌탈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세요. 여기서까지. 네, 2층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이 집계가 됐군요. 55.10%. 55%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8만 3천여 명 가운데 83만여 명 가운데 46만여 명이 투표를 했다. 절반 이상 55%를 웃도는 뭐 또 나오죠 표현이 역대급 투표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투표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숫자가 굉장히 높군요. 이 주제도요 지금 정치와의도 뒷부분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께 이 질문 좀 드려보죠. 과거에도 민주당 보면은요 대규모 입당 러시가 몇 차례 있었어요.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2015년 당시 그리고 지난해 대선 직후입니다. 각각 문재인 정부 탄생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탄생에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분석, 평가를 바꾸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당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당원들로 판단이 되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건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말리긴 말리나 좀 소극적인 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이 장외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런 지지층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결집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당원 가입 러시가 일어난 시점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던 시점이 아니고 그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부결은 됐습니다만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이제 균열이 있었잖아요. 예상과 다르게. 이른바 그 부결이 가결 같은 부결 뭐 이렇게 평가받잖아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직후에 이제 저런 입당 러시가 일어난 걸로 봤을 때 어쨌든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지 못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나서자. 근데 이런 동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전재수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정당의 당원이 느는 거를
마다할 그런 정치는 없다고 보고 그 자체로서 나쁜 현상은 아니죠. 예. 다만 이제 가뜩이나 민주당 내에 강경 지지층의 목소리가 높고 예. 이른바 이제 수박론이라 그래서 예. 그게 이제 당의 갈등을 오히려 더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민주당이 그 짠맛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이렇게 이제 이재명을 지키자 이런 당원 입당 러시가 일어나면 그 짠물이 더 짜지지 않을까. 그러면 더 짠물 정당으로 갈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게 오. 어떻게 보면 뭐 당원이 느는 거는 그 자체로서 나쁜 건 아니나 예. 이른바 내년 총선의 민심을 고려했을 때 예. 이게 너무 이게 물이 짜져가지고 예. 이 국민들이 마실 수 없는 그런 예. 짠물 정당이 되면 그러니까 묽은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짠 물이 들어온다 이렇게 그건 판단하시는 좋은 건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도 예. 그 당내에 이른바 뭐 숙청, 색출 이런 시도나 움직임에 대해서 예. 보다 더 단호하게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 메시지를 냈습니다. 당 지도부도 우려하고 예. 지금 시점에서 훨씬 더 소통을 강화하고 당이 이 갈등과 내용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당내에 단합을 저해하는 건 해당 행위다. 예. 라는 식의 좀 더 적극적인 이 당내 갈등 해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입장을 내지만 직접적으로 강하게 나서 한 적은 없고요. 간접적으로 전하거나 글로 전화 이런 형태로만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적이 그래서 좀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두둔한달까요? 아니면 지원한달까요? 그런 두 정치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명의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꺼냈습니다. 이재명 수모 견디는 힘 이걸 잃지 말고 생존해야 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버티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조리돌림인데 이거 견뎌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텨라. 지금 어떤 수모가 있지만 견디고 끝까지 가라. 이런 뜻으로 보이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 옆에 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인데요.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지지하는 의원 중에 한 분으로 꼽히죠. 근본 위기는 당 내부에 있다. 단식한 김성태처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결기를 보여야 한다. 결기를 보이라고 원내대표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단식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단식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민심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좀 더 결기 있게 실천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려 10일간의 단식 농성을 통해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분이 왜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아니면 김성태보다 더 강하게 결기 있게 하지 못할까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김건희 특검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 지도부가 이런 결기가 없는 듯해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께 질문을 드려봐야겠네요. 좀 이른바 남의 정당 사정이긴 하지만 밖에서 좀 하도 요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기도 있지만 당 전체가 지지율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위기 상태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위기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냐. 단식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일단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되고 난 다음에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을 찾는 하나의 어떤 예가 됐는데 원내대표가 왜 표단속 못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왜 당론 결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해도 압도적 부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에서부터 해서 왜 의원들을 그렇게 단속을 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비판 여론을 있고 있습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말한 거는 좀 완전히 좀 생뚱맞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또 체포 동의안 부결이 과연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책임을 돌릴 사항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을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랬는데 왜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드루킹으로 인한 어떤 그 대선 때 어떤 기계적 어떤 조작 댓글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런 어떤 많은 어떤 혐의점 내지는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목숨으로서 단식으로서 그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 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탈 떨은 어떤 그런 수사를 이미 한 사항에 대해서 예. 과연 그때 했던 드루킹 특검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특검을 얻어내는 게 맞는 건지 완전히 원인도 다르고 예. 그리고 결과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좀 뜬금없는 지적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사진은 오랜만에 다시 나왔네요. 당시 단식하는 모습이 이렇게 좀 사진으로 별도로 좀 실려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유시민 전 이사장 얘기 다시 한번 좀 화면으로 불러올까요? 최기식 변호사께서는 이 내용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을 말하면 버티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생략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주장, 어떤 입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그 과거의 어린 시절에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예. 막 그런 상황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힘도 많이 있는데 예. 지금 그러한 과거의 힘들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응원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 과연 저 응원의 메시지가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또 여론조사 보면 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 유시민 저 이사장의 저러한 조언은 오히려 민주당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오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조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직 사퇴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그 반대편에는 목소리가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재명 대표를 뭔가 거드는 듯한 이런 입장을 내서 이렇게 좀 보도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민주당 오늘도 그렇지만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다갈래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론의 주의를 아마 환기시키려는 다른 곳으로 여론의 어떤 관심을 돌리려는 이런 움직임 아니냐는 분석도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다갈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갈래로 지금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한동훈 법무장관을 묻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는 오로지 검사인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학교 폭력 따위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자, 지금 다갈래라 그러는데 세 가지 갈래로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진상조사단을 두 가지나 꾸렸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가 발표가 있었던 강제징용 이 배상 문제, 이 해결 방안에 대한 또 반발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자, 홍석준 의원님. 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대응하긴, 여론과 관련해서 대응하기가 가장 난감하다, 좀 어렵다고 판단하신 사안은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뭐 특검이라든지 뭐 정순신 지금 변호사 건은 사실은 이미 이제 나온 건이고 사실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또 내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제 발표된 강제징용자의 어떤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일부 좀 미흡하다. 특히 일본 이게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태도가 미흡하다고 예. 저희 당내에서도 좀 지금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범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자발적인 기금 출연이라든지 예. 또 지금 일본 정부가 이제 그 과거에 사죄했던 전 내각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승계를 한다든지 이야기는 했지만 좀 더 기시다 어떤 수상을 비롯해서 좀 더 명료하게 또 다시 한번 사과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 당에서도 요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일 관계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현재 어떤 국제법상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예. 특히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서 현재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배상을 정부와 일본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어떤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또 있는 상황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 정부에서 설득을 더 많이 해서 확실한 어떤 사과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신경을 써야 될 이슈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를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를 파고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말씀은 들리는데요, 조금. 예, 외교 관계는 사실은 뭐 저희 정부에서 예. 뭐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일본 정부에서 또 화답을 또 해줘야지 예. 좀 애초에 어떤 성과를 100%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외교 문제까지 이제 국회로 와서 여야가 어떻게 보면 공방을 벌일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른바 뭐 수박, 뭐 칠적,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 있는데 그때도 이게 처음 소개될 때도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했어요. 여기 보시면 칠적이라고 해놓고서는요. 이게 누가 만들어진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추정컨대 민주당과 관련되거나 민주당에 관심이 많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이 만들지 않을까 이게 추정은 되거든요. 근데 칠적이라 해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얼굴을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다른 정치인들 얼굴도 있는데 맨 이 상단에 자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얼굴. 이게 어떻게 된 용무이냐. 당시도 그랬거든요. 이 상황에서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개딸하고 문파, 친명, 비명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파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탈당 요구한 그 출당 제명 요구한 쪽이 문파라고 분류가 되더라고요. 글쎄요. 이번에 문 대통령을 칠적에 넣은 걸 보고 참 신기하다. 저도 도대체 무슨 논리로 문 대통령까지 끄집어 드렸을까라고 했는데 글쎄요. 문파라고 해서 거기에 반발할 건 아니고요. 저만 해도 도대체 문 대통령을 왜 저기다 결부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왜 여기다 올려놨는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무 반응이나 입장이 없고요.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신 분들, 대표적으로 전재수 의원님도 측근으로 꼽히실 텐데 아무 입장이나 반응이 없거든요. 그 입장 반응 없는 것도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도 자아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입장과 뭐 입장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즘 이제 민주당이 좀 그 처지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자분들은 지지자분들대로 또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또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뭐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말하자면 이용을 해가지고 기왕의 어려운 처지를 절벽까지 한번 밀어붙여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가 만든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의심을 하십니까 지금요? 왜냐하면 내부에 뭐 침투한 건가요 그러면? 뭐 침투까지야 뭐 했겠습니까만은 이거 만드는 건 간단하거든요. 이거 뭐 금방 만드는 그렇죠.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지지자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킬 일은 만무하다. 민주당에 대한 이 손톱만큼의 어떤 그 애정이 있더라도 이런 이게 포스트가 SNS에서 유통이 된다. 그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이른바 옛날에 이런 어떤 이 전술 전략에 나오는 이관계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구나 이게 요즘 이제
이게 SNS에 보면은 예. 출처 불명의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긴 그다음에,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런 비슷한 버전이 한 10개 이상의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팩트 체크도 안 될 뿐더러 논리적으로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아까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분열을 더 자극하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좀 망해라 라는 이제 바람이 담긴 그런 이관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건 이관계로 보신다는 건데 제가 추가로 하나 들리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 책방 준비 중인데 약간 공사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오픈 상태가 아닌데 혹시라도 이제 본격적인 그 책방이 활동에 들어가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된 이후에 민주당의 뭐 이런 뭐 칠적 이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 내용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달래거나 어떤 입장 표명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없을 겁니다. 그거조차도 없다? 제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성격으로 비춰봤을 때 아마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시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전 정부의 어떤 뭐 상처 내기라든지 뭐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말씀 메시지를 내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그때마다 현안에 따라서 입장과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입장을 낼 거는 안 보인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께는요. 아까 이 리스트에 오른 것 중에 이낙연 전 대표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지금 미국에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에 있는 특파원들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귀국 일정과 관련된 얘기까지 설명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당 내용 상황 그리고 이른바 칠적에 꼽혀서 얼굴까지 올라간 상황에 대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반응하면 더 이상하죠. 반응하면 더 이상해진다.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일종의 이제 정치 휴지기를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내에 계신 것도 아니고 미국에 계신데 당내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그 구설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 오히려 자칫하면은 그 사실을 반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낙연 대표로서 반응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민주당 내부의 일부 지지층들은 대장동 앞서 가면 그게 이낙연 전 대표 경선 당시의 갈등 상황 뭐 이렇게까지 연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이제 표결 상황도 이낙연 대표가 배우 아니냐 이런 다소 이제 논리 비하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해서 전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고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귀국 시점을 6월로 말씀을 하셨는데 6월에 귀국하셔서 정치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내 아주 민감한 현안, 민감한 갈등을 둘러싸고 정치 휴지기를 갖고 계신 분이 목소리를 내는 거는 이낙연 대표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도 좋지 않죠. 지금은 뭐 저는 당연히 반응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론에 좀 많이 소개됐어요. 지금 민주당의 청원 게시판에 보면 대표도 두 가지가 아주 다른 청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각각 이낙연, 이재명 두 인물을 겨냥한 청원인데 여기 보시면요. 뭐 이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사퇴 출당 제명 청원. 근데요. 여기서 주목을 끄는 거는요. 숫자입니다. 동의 숫자. 이게 지금 오늘 기준까지 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거는요. 오늘 4시 기준으로 오후 4시 기준으로 7만 1,000명입니다. 7만 명이 훌쩍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요. 옆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압도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만둔 민주당의 친문 지지자, 이른바 과거에 뭐 문파 이렇게도 불렸거든요. 그분들은 다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어디로 간 겁니까 진짜?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숫자 차이가 너무 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선을 했던 분들도 있으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은 또 이재명 후보 지지로 또 돌아서기도 하고, 예. 또 여전히 이제 그 문파로 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경선에서 지고 또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SNS 활동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어떤 동력을 상실한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이제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현실 정치를 떠나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런 데다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동력 자체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또 한 가지 오늘 사실은 이른바 민주당 내에 이른바 비명계 또는 과거 약간 친문계로 꼽히는 의원분들이 오늘 저녁에 만찬 모임을 한다는 얘기가 알려졌거든요. 근데 앞서서 지난달 28일에는 어떤 행사를 잡았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만찬 모임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이 비명계 모임 이름이 민주당의 길이거든요. 여기 소속은 안 돼 계시죠? 예, 저는 민주당의 길 소속이 아니고 또 민주주의 4.0 소속도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계실 때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친문 모임이라고 꼽힌 모임이 그러니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들 모임이었는데 예.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모임을 해체를 하면서 이게 무슨 국회의원들 공부 모임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 연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친소관계에 따라서 뭐 모임을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일절 그런 모임에 가입을 하질 않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분들께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언론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좀 언론이 들었을 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갈까요? 아니면 별거 없을까요? 뭐 아마 지금 바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취재가 깊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겠죠. 예, 깊게 들어가면 내일 오전쯤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당내 상황이 이게 무슨 이게 말을 막 2마디, 3마디, 10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지금도 이제 갈등이 좀 있고 한데 그 예. 갈등을 더 큰 갈등으로 만든다든지 뭐 또 분열을 더 부추긴다든지 이런 이제 메시지 발언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뒤늦게 좀 알려졌어요. 지난 5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사석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한 말이 뒤늦게 소개가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의원들이 조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문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문명을 써요. 문명. 근데 이 한자가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이 문명을 인물로 본 거죠. 각각. 문명. 이거 뭐지요? 그렇게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 두 분을 사랑하는 이들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5일이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요거는요. 제가 최기식 변호사하고 홍석준 의원님께 이 이재명 대표의 지난 5일 이 발언 요 정도만 얘기 딱 했다 그래요. 알려지기를. 이게 무슨 뜻일까? 먼저 최기식 변호사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부분. 일단 지난번에 오랑캐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야만의 시대에서 일어난 오랑캐라고 자기가 한번 장명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반대 개념인 문명이라는 단어를 일단 하나 썼고 오랑캐와 문명을 딱 배치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나 대비를 시키고 또 이중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세력들도 다 함께 지금 이 야만의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다 와서 나하고 같이 이걸 지금 극복하자.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나갈 거에 대한 대비 그런 것들을 지금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오랑캐와 문명을 대비시킨 측면이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아직까지 민주당 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 층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어떤 지지한 층 간에 사실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다는 것, 어떻게 보면 반증하다는 거겠죠. 이런 말 꺼낸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이제 뭐 수박 칠적 그리고 이제 전화로 처단할 뭐 칠적 이렇게 예. 나오면서 됐는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경선할 때 해경궁 어떤 김씨 사건이라든지 특히 지금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사실은 대북 저렇게 시작된 것도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평양 방북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박원순 그리고 최문순 지사만 동행을 하고 빠졌죠. 이재명 그때. 지사는 빠졌죠.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빠진 데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만회일까요? 만회 자기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대북 사업을 뭐 시작한 것이고 해서 사실은 감정의 골이 아직까지 굉장히 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또 이낙연 또 이제 총리에 대해서는 지금 대장동이라든지 모든 어떤 수사에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고발이 그때 그 경선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렇고 지금 또 비명계의 어떤 주축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 내지는 부결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지금 의심 내지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한 이낙연 총리 측하고 가까운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이제 포스트에 있다고 이제 보는데 이렇게 말을 이재명 대표 한 자체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감정이 골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홍, 진통 상황이 다시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새어나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고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봐주시죠.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공판인데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된 재판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입니다. 뭐 여기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숫자 나오죠. 8억 넘게 숫자가 나오는데 유동규 등과 공무원 남욱에게 4회에 걸쳐서 8억 넘게 수수했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고 누가 돈을 건네받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대선 자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우선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자, 최기식 변호사. 사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공인 측근이에요. 저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서서 이제 공소장 내용들이 조금씩 뭐 소개가 좀 되고 알려졌는데 그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수십 차례 등장한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이 쟁점입니까? 결국 그 김용 부원장이 저는 유죄가 나오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돈을 줬다라는 사람의 진술이 있고 돈을 줬다라는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무렵에 뭐 자금 출처라든지 이동 동선이라든지 뭐 다 확인될 수 있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간접 증거들과 직접 증거들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크게 공소 유지가 어렵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을 받았다고 김용 부원장이 인정될 때에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게 사실은 검찰이 찾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이거든요. 그럼 김용 부원장이 끝까지 입을 닫고 자기가 이 유죄를 그대로 받아서 형을 산다면 그 다음 단계로 검찰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지금 김용전 부원장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과 그때 당시에 돈을 줬던 정황에 의해서 공소 유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것은 이제 검찰이 결국 김용 부원장을 계속 끝까지 아마 흔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에는요 유동규 씨도 나와서 이제 재판을 같이 받는 사항이 돼 있거든요. 그 사항 좀 보면은요 요겁니다.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원석 전 의원께는 이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물론 이거 영상도 준비했는데 우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근에 유튜브 출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진상 전 실장 쪽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도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일방적으로 나와가지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본인이 혼자 떠들면서 그 정진상 실장한테는 불리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면 이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라는 게 검찰 주장 아니냐. 그럼 이 부분은 마땅히 증거인멸로서 제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한 해달라는 거예요. 변호인 측의 주장에 의해서 재판부가 우리는 유튜브 안 본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안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충분히 주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재판부에서 주의를 주겠다.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주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그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방안을 할 건지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 측에서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러저런 얘기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재판부에 이거 좀 자제시켜 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지금 그 정진상 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의 저런 장외 여론전이. 근데 정진상 씨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분은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절한 제재를 좀 취해달라. 근데 재판부가 약간 별다른 반응 미온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단 지금. 뭐 재판부는 그거죠. 그런 유튜브 방송에 재판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유튜브 방송을 보지 않는다. 일단 이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저런 장외 여론전이 이 사건을 둘러싼 뭐 여론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제재하겠다. 아마 유동규 씨한테 지나치게 이 예민한 내용이나 혹은 사실관계가 맞서는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거를 자제해달라라는 정도의 요구를 재판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수위 조절을 해달라 약간 이런 수준인가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해서 뭐 유동규 씨가 그걸 따를 건가는 별개의 문제죠. 그걸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제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정진상 그 전 실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요. 당내 여러 가지 사항도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민주당 상황 지금까지 좀 길게 여러 다각도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